세 번째 특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블러 시대에는 자신의 전공에 새로운 기술을 연결하거나 익숙한 것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창의적인 역량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The First Penguin,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을 주제로 스스로 경계를 허물고 신산업 분야에 용기 있게 도전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님이 좌장과 발표를 맡아주시겠고요. 차유진 카이스트 의과학연구센터 연구조교수님, 김영준 파블로 항공 대표이사님, 오재호 파일럿 대표이사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천예슬 숨케어 대표이사님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서용석 교수님과 연사 토론자 여러분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서용석 교수님이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특별 세션 3 좌장을 맡은 카이스트 문술 미래전략대학원의 서용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 세션 3의 경우 The First Penguin,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연사분들의 발표 진행 이후에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사 소개를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를 해주실 오재호 파일럿 대표이사님 소개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발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에 앞서서 이번 특별 세션의 의미를 한번 좀 짚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개의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본 세션의 주제가 퍼스트 펭귄이고 부제가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입니다. The First Penguin,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펭귄들이 그런 빙벽 같은 데 우르르 몰려 있다가 뛰어내리는 아마 그런 장면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펭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뛰어내리지 않고 절벽 위에서 이제 머뭇머뭇거리다가 펭귄 한 마리가 먼저 뛰어내리면은 다른 펭귄들이 같이 따라서 뛰어내리는 그런 광경들 아마 영상을 통해서 보신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은 이 퍼스트 펭귄이라는 건요, 불확실하고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서 먼저 도전함으로써 이 다른 이들에게도 이 참여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미래를 연구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first penguin이라는 의미는 저에게 굉장히 좀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배경들이 있겠죠. 변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 빠른 변화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또 우리 사회가 이런 기후 변화라든가 또는 인구 구조 변화 이런 이 장기적이고 이제 구조적인 그런 도전 과제에 직면한 그런 배경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 우리 사회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 first mover
무버의 그런 위치에 서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좋은 모델들이 해외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선진국들의 여러 정책과 제도, 모델들을 이제 벤치마킹하면서 잘 따라왔습니다. 단순히 잘 따라간 것뿐만 아니라 빠르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들이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는 뭐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아니면 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개척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봐야 하는 거고 또 이 다른 나라들이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제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진국 즉 first mover가 되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지금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뭐 기후 위기도 점차 그 심각성을 좀 더해 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그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라는 겁니다. 인구 구조 변화는요, 미래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화의 동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 인구 구조 변화가 세대 간의 자원 배분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를 포함해가지고 뭐 유소년 세대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미래 세대는 향후 엄청난 수의 이 고령자를 부양해야 될 커다란 부담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앞으로 점차 우리 사회에 불거질 수 있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우울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회가 퍼스트 펭귄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사회적인 인프라 즉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좀 슬라이드를 제가 넘기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끊임없이 이 변화하는 이 미래 환경에서는요, 이 실패와 좌절은 불가피합니다. 이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실패로부터 배우고 또 실패를 이런 성공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 강인함도 뭐 개인별로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창조적인 도전이 실패로 끝났을 때 이를 격려하고 또 패자 부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제 사회적인 안전망이 없다면 아마 그 누구도 용기 있게 도전에 뛰어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실패에 대한 그런 다양한 안전망을 이제 구축하려고 좀 노력 중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점점 더 이 불확실해지고 위험한 미래의 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해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매우 무책임한 말이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번지 점프 할 때 로프 없이 점프해라라는 거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발제자와 우리 토론자분들은 이러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이라는 또 이 성공이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루어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경험을 들려주는 것도 이제 좋지만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고민과 좌절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 청년들이 직면할 위험들 그리고 이 경제 사회적인 안전망을 어떻게 우리가 갖추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지혜를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발표로 우리 오재호 대표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재호라고 하고요. 앞서 말씀 주신 분들 중에 가장 저학력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학부를 휴학하고 있는 상태고요. 21학번에 입학해서 지금 파일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회사 이야기를 해야 되나 제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사실 회사가 저인 상태여서 지금은 그래서 제 이야기 한 7, 회사 이야기 3 정도를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좀 어떤 생각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그냥 개인적인 공유 그리고 그게 왜 큰 시장이랑 글로벌 트렌드에 적합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이렇게 좀 찾아왔고요. 내용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제 문제와 편견, 허들의 크기는 기회의 크기와 비례한다 입니다. 네. 제가 정말 어렸을 때는요, 이제 수학이랑 물리를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단순히 수학 물리 문제를 푸는 게 좋았던 게 아니라 쪼갤 수 있을 때까지 문제를 분해하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그걸 좀 디깅하면서 해답을 좀 스스로 찾아나가는 그 과정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 저한테는 되게 인내심이 좀 부족했던 게 문제를 풀어낸 걸 바탕으로 나한테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문제를 풀어낸 걸 바탕으로 당장 나한테 뭔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에 대한 욕구가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학문을 응용해서 현실에 저한테 바로 뭔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치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소프트웨어랑 발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양한 대회들에 참여해서 수상도 하고 공모전에도 나가고 외주 프로젝트도 받아서 엄마 아빠 명의로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가로 이제 돈을 받을 수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제가 만들어냈던 소프트웨어나 발명 산출물을 제가 원하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수정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다가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 연구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즐거움은 쉽게 얻을 수 없다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발명이나 소프트웨어 많이 한다고 하면 학교에 저는 이제 광양제철고라고 하는 포스코 산하의 전국 단위 자사고를 나왔는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갔을 때 주로 이런 말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제 공부나 해라. 대학 어떻게 갈 거냐 그렇게 해서를 사실 되게 많이 들었고 근데 그 피드백에서 저는 되게 평소에 제가 좀 생각했던 걸 한번 적용해 보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걸 안 들으려면 좀 바꿔야 되겠다. 다른 말을 좀 듣고 싶다. 쟤 부럽다. 쟤처럼 되고 싶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지금의 나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간을 바꾸려면 크게 세 개를 해야 된다고 팀원들한테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만나는 사람을 바꾸거나 지내는 공간을 바꾸거나 아니면 시간 쓰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 세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창업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레버리지를 사실은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걸 하기 이전에 저한테 스스로 던진 질문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나 스스로를 극한으로 레버리지를 해볼 수 있을까? 나의 이만큼에서 요만큼을 만들어내려면 어떤 장치를 써야 될까? 근데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는 시드가 없고요. 근데 대기업이나 이런 거 정규직 입사 안 되고요, 당연히. 알바로는 레버리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쓴 만큼 최저 시급으로 주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시장이나 지금까지 받아왔던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인 인사이트를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시간 투여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값을 가져다주는 스타트업에 배팅을 하자 내가 라는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정하고 나서 제가 선택한 큰 두 가지의 테마는요. 제가 중2병에 걸려가지고 이걸 하면 앞으로 넥스트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픽했던 두 가지 영역이 바로 블록체인이랑 AI였고요. 근데 하고 싶은 거랑 할 수 있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택했어야만 했어요. 내가 어떤 영역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블록체인 영역 중에서 디파이도 관심이 있었고 탈중앙화도 관심이 있었고 되게 많은 영역에 관심이 있었지만 탈중앙화에서 내가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그 당시엔 도달을 했었고 AI로 뭔가 사업을 하기에는 저한테 학문적인 그러니까 AI 자체에 대한 지식적인 인사이트가 너무 부족했다라는 좀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건요. 중국 옌청이라고 하는
항만 특구 도시에서 첫 창업을 했었고 17살에 처음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만들었고요. 옌청 항만 물류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중국에서 B2G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항만 물류 시스템이 컨테이너 박스가 이렇게 항만청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항만청에서 관세청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들이 인보이스라는 걸 발행을 하는데 그 인보이스를 다 사람이 찍기 때문에 뭐 다른 기업한테 돈을 받고 잘못 끊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비율이 15%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그걸 탈중앙화하면 이제 오류라는 게 생기기가 어렵겠다. 왜냐면 모두가 그 무결성을 보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했었고 저랑 같이 넘어왔던 형이 이제 같은 포스코 계열에 있던 인천 포스코 다니던 형이었는데 그 형이 가지고 있던 아버지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셨어서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당국 도움으로 당시 중국 돈으로 3억 위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이죠.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600억 정도 되는 10년짜리 프로젝트를 받아서 2년 동안 수행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과정에서 코로나19라는 게 터지고요. 그래서 중국에 계속 머무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프로젝트를 궤도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저로서는 굉장히 큰 기회로 다가왔었죠. 왜냐하면 국가 사업을 뒤로 물리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뭐 제일 좋았던 거 학교 안 가도 된다는 거였었는데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쯤에 인공지능 대학원이라는 게 한국에 생깁니다. 근데 제가 인공지능을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전 세계 인공지능 대학원 석학들 이제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기 이메일 다 적어놓잖아요. 그 석학이라고 하는 뭐 제프리 힌튼 뭐 이안 굿펠로 이런 사람들한테 뭐 이안 루컨 이런 사람들한테 다 메일로 보내요. 메일로 답이 안 오면 막 트위터 아이디 알아내가지고 트위터로도 보내고 링크드인 아이디 알아내서 링크드인으로도 보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썼어요. 근데 아무도 회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인공지능 대학원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기관이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저한테 되게 큰 기회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이스트랑 성균관대라고 하는 곳에 처음으로 이 두 군데 AI 대학원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균관대학교에 이석한 석좌 교수님께서 저를 받아주셨어요. 지금 이제 지능시스템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는데 이제 뭐 이석한 교수님 밑에서 뭐 오피셜리는 한 1년 동안 이제 언오피셜리하게는 2년 동안 학생 창업팀 소속으로 좀 공부를 계속했었고요. 사실 블록체인 업계에 당시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몰리고 있었을 텐데 다음 큰 흐름을 주도하는 사업은 무조건 인간의 생산성을 10x 뭐 이제 100x로 만들어주는 사업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AI 대학원에 들어가서 좀 공부를 무조건 해야겠다. 그래서 뭐부터 공부해야 되지? 그리고 공부하면서 내가 어떤 논문들을 읽어야 되고 다음 뭘 준비해야 되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교수님이나 이제 당시 이제 박사 아저씨들이랑 좀 많이 이야기를 해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저한테 중국 프로젝트를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고요. 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판 게 정확한데 프로젝트를 팔아서 뭐 저 먹고 살 걱정은 없는 돈을 벌었고요. 그래서 그걸 진행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연구실에서 배운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창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제일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학교가 어딜까를 좀 고민을 해봤더니 뭐 종합대학교 중에 꽤 많은 곳에서 저한테 기회를 주셨지만 과학기술원 계열이 저한테 가장 효과적일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원 계열과 종합대학의 시선이 창업자를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특히나 입학사정관분 만나면서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스트라는 학교에 운 좋게 입학을 했고요. 컴퓨터공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뭐 총장님이랑 그때 저를 데려오려고 애 많이 써주셨던 노사명 원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는 학교 안 다니고 바로 휴학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바로 휴학을 했고 다니지 않은 채로 제가 운 좋게 19년도에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같이 수상했던 저랑 비슷한 나이대에 저만큼 잘하는 형 누나랑 같이 창업을 3명이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있었던 것만큼 제가 네트워크가 온전하지 않았어가지고요. 좀 더 치밀하고 전략적이게 한국에서 창업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인공지능 대학원에 들어가서 연구실에서 계속 공부했던 건요. 비디오를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한 AI만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논문이 제가 AI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나오는데요. 이게 신경망인데 이제 기존의 다양한 레거시 신경망들을 진짜 엄청 효율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엄청 쿼리나 텍스트, 이미지 같은 되게 로우 레벨의 데이터들은
로우 레벨의 모델들은 이제 트랜스포머 적용으로 금방 다 대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다 머지해서 엄청 딥다 큰 모델이 하나 나올 것 같다 생각하자마자 사실 버트랑 GPT가 나왔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사업을 할 시점에,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다 끝나고 내가 사업을 할 시점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도대체 뭐냐,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쿼리, 텍스트, 이미지는 금방 될 거니까 비디오를 이해할 수 있는 비디오 거대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 요만한 큰 모델을 조그만한 칩 하나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거나를 내가 해야 내가 사업할 때 싸울 수 있겠다. 큰 애들이 아직 이걸 안 하고 있겠다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근데 경량화를 하는 문제는 저 혼자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칩 만드는 회사의 능력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할 게 아니고 비디오를 해야 되겠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환경에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을 해서 비디오 쪽에서 창업을 하기로 했고, 그 안에서도 비디오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어떻게 비디오 컨텐츠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 그 코어를 바탕으로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결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로 창업을 하긴 할 건데 이걸로 어떻게 돈 벌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제 고민들을 좀 더 이야기해 봐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기술로 돈 벌려면 기업한테 파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업이 무조건 자본주의가 없어지지 않는 한 돈을 써야 하는 딱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HR이랑 광고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없어지지 않는 한 모든 기업은 채용을 할 거고 광고를 할 거다. 그럼 이 두 군데서 골라야 되겠네. 왜냐하면 여기에는 무조건 기업들이 계속해서 돈을 쓸 테니까. 그래서 가장 급한 문제를 찾아보자. 이 두 가지 도메인에서 거기서 나왔던 게 유튜브 광고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서 저희 파일러라는 회사가 지금 사업으로서 어떤 업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를, 긴급한 문제를 유튜브에서 좀 발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파일러가 업으로서 삼고 있는 건요, 유튜브 광고 중에 혐오 영상들이라거나 가짜 뉴스 영상이라거나 뭐 사이버 레카 영상 같은 굉장히 유해한 영상들이 많은데, 거기에 정말 많은 대기업과 글로벌 브랜드들의 광고가 붙습니다. 그 영상들을 분석해서 여기에 광고가 붙지 않게 도와드리고요, 우리 광고주분들의 광고가 적절한 곳에만 실릴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일을 AI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비디오 언더스탠딩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브랜드를 더 맥락 있고 안전한 방식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드리는 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튜브가 이거 신경 안 쓰고 있어? 라고 여쭤보실 수 있지만, 노란 딱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지정한 유해 영상들이거든요. 여기 광고 다 싣고 있습니다. 유튜버한테 수익을 배분해주지 않고요, 유튜브가 수익을 100% 다 가져가는 식으로 지금 정책을 바꿔서 유튜브에 노란 딱지 붙은 영상들에도 유해하다고 구글이 적어놓은 영상에도 광고가 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한 1분에 500시간 정도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루에 이 업로드된 영상을 사람이 보는데 82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담당자가 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만 굉장히 큰 매체 시장입니다. TV 광고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됐고요. 우리나라 브랜드 광고 시장에서 제일 큰 매체, 그러니까 제일 큰 파워풀한 매체가 돼버린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크고요. 그런데 올라가면 그냥 되게 별로일 것 같지만, 회사가 아니라 그냥 개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누구도 포르노 사이트에 자기 얼굴을 올리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대기업 브랜드들도 똑같습니다. 뭐 어떤 브랜드도 자기 얼굴과 브랜드를 유해 영상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거기에 올라갔을 때 컨슈머가 느끼는 부정적인 영향들도 내포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개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광고하셨는지 봐드리고요, 그리고 잘못하셨으면 막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쓰고 싶은 곳에 돈 쓰실 수 있게 타겟팅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LG 플러스의 아이폰 15 사전 예약 광고를 유튜브에서 저희가 다 했는데, 뭐 이찬혁 씨가 소재에 나오셔서 이찬혁 씨 관련된 영상들이라거나, 아니 아이폰 리뷰하는 영상들이라거나, 아이폰을 칭찬하는 영상들이라거나, 이제 적합한 계절면들을 저희가 비디오로 서치해서 잘 타겟팅해드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누적으로 지금 70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회사 한지는 1년 반 정도 지금 됐고, 곧 이제 2주년이 되는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5명의 팀원들이 있고, 아실만한 뭐 불가리 학부모님들은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정학 대표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제 불가리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뭐 현대, 뭐 삼성, 뭐 넥슨, 뭐 현대해상 같은 이제 기관들이 저희 걸 좀 도입하셔서 브랜드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활용하고 계셔 주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기업들이 저희를 알아보고 좀 투자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사실은 저는
저 같은 젊은 창업자가 절대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양이 있고 퀄리티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20살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 양은 진짜 많은데 퀄리티가 최저시급이에요. 그래서 밸류를 곱하기를 하면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제가 좀 증명하고 싶었던 건 난 양도 많은데 퀄리티도 좋아. 그래서 이제 비디오 언더스탠딩 영역에서 내가 퀄리티가 높은 사람이라는 걸 좀 증명하기 위해서 텐센트나 바이트댄스 같은 애들이랑 싸워서 이기면 그런 퀄리티가 높은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학계에서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AI 쪽에서 이제 박사 뭐 교수 혹은 뭐 구글 네이버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계시고 그런 다양한 유수의 기관들이 참여하는 챌린지나 학계에서 좀 수상하고 인정받고 컴피티션에서 이겨내는 과정들을 투자받기 전에 좀 1년의 과정들을 좀 많이 거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상장 준비하고 계시는 대표님도 계시지만 아직 좀 초기 단계이지만 저희 가능성을 좀 인정해 주시고 좀 빠르게 결정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저한테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냥 크게 세 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밀어내고 많이 안 끼워주려고 하고 측정되지 않은 시장일수록 먹을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뒤에 것들은 그냥 다 제 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는 그냥 브랜드랑 퍼포먼스 광고 시장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돈을 넣은 만큼 고객이 얼마나 늘어나냐를 측정할 수 있는 시장이 있고, 우리의 브랜드를 어떻게 알리고 싶지를 좀 결정하는, 그리고 그걸 실제로 행하는 그런 광고 영역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퍼포먼스는 1,000원 넣었더니 고객이 100명이 생겼어, 100만 원을 넣었더니 사람들이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려줬어를 측정할 수 있지만 브랜드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지금까지 다 일일이 서베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를 그럼 안전하게 광고할 수 있고 적합한 데 광고할 수 있고 그걸 측정할 수 있으면 그럼 그 시장에 있는 돈을 우리가 다 먹겠네? 가 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걸 다 사람이 하고 있었고 측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제 가장 단기적인 계획인 것 같고요. 그걸 글로벌로 옮기는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지금까지 저희가 유튜브 데이터만 한 5천만 개 영상을 가지고 있고 챗GPT 학습시키는 240기가 정도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지금 영상 데이터만 150테라바이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달, 3달 정도 서비스하는 기간 동안에 그 정도의 데이터를 좀 모았었고,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유튜브 같은 동영상 검색하는 AI를 만들어도 되겠네 우리가? 라는 생각도 좀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음 검색 엔진은 우리 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꿈도 꾸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플랫폼으로서 지금은 광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플랫폼으로서 좀 나아가는 걸 좀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파일럿은 전데요, 사실은. 그래서 좀 끝맺음을 하자면 좀 단기적으로는 브랜드를 어떻게 더 잘 최적화하고 광고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한 것 같고,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오늘 저녁 비행기로 실리콘밸리에 가는데 이제 MS나 뭐 빅테크들이 저희 회사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뭐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제 글로벌 벤처 캐피털들이랑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비디오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광고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걸 보안에도 적용을 하지, 어떻게 이걸 또 수사에도 적용을 하지, 어떻게 이걸 국방에도 적용을 하지 라는 아이디어들을 계속 좀 나눌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씩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늘리고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 드리는 일들을 좀 미래로서 좀 그려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술 기반의 레버리징을 해 나가는 게 제 미래 목표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 대표님.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도 아마 대학 다닐 때 창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분은 한 3년은 다닌 것 같은데 우리 오 대표님 바로 그 입학하자마자 취업을 하신, 이것도 하나의 신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발표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 그 이제 질의 또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발표를 진행한 그 연사분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 질의응답 할 텐데요. 그 질의응답 경우 이제 실시간으로 그 질의응답 시스템을 활용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공통 질문인데 이거 자꾸 내려가네. 예. 그 저도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뭐 굉장히 그 좋은 그 성공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분들은 나랑 달라, 우린 못해, 이렇게 주저앉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제 자신 혹은 인재를 육성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일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꿈이 없어서 혹은 실행력이 약해서일 수도 있는데 조언을 부탁한다. 혹시 관련해서 좀 답변을 해주실
연사분 계실까요? 네. 제가 네. 뭐 제 조언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아까 저출산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저출산이 기회라고 봤거든요. 왜냐면 애를 덜 낳으면 기회를 줄 수 있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난 덜 경쟁해도 되네 그러면? 그럼 내가 더하면 나한테 더 기회가 많이 오겠다. 이거를 뭐 지금 저랑 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내고 있는 경선이 형이라고 그 현대해상 현대해상 장남인데 정주영 회장님 이제 막내 손자예요. 근데 이제 그 형이랑 그냥 그 형이 이제 임팩트 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각자 다른 준비를 하겠지만 애를 많이 낳는 방법이 있고 결국엔 그 미래가 도래했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미래는 한쪽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면 뭔가 해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오재호 대표님한테 질문이 들어왔네요. 그 뜨는 기술로 뭐 블록체인, AI 등이 있는데 그 AI에서 이게 자꾸 내려가네. 그 AI에서는 기업의 필수 요소로 광고와 HR을 꼽은 게 인상적이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이런 그 기술 흐름이나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방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감이 좋으신가요? 그게 사실은 제가 혼자 찾으면 너무 힘들고요. 이미 잘하신 분들이 다음 걸 뭘로 꼽는지는 어차피 뉴스나 이분들 인터뷰 통해서 계속 나오는데 저희가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겠지만 진짜 귀에 딱지 않게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AI랑 블록체인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오셨고 이걸 넥스트로 삼아야 된다. 인터넷이나 뭐 플랫폼 다음이 이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지가 꽤 됐고요. 광고랑 HR 같은 경우에는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기업가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것들을 나래비로 이렇게 막 포스트잇으로 적은 다음에 어떤 기업은 안 해도 돼 싶은 건 다 빼면 돼요. 어떤 기업은 이게 필요가 없어, 어떤 기업은 이게 필요가 없어를 다 떼어내면 저 두 개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회사도 없고요.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래비로 그냥 저가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포스트잇으로 쭉 써놓고 하나씩 떼내는 작업들을 좀 해서 좀 의사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기 오재호 대표님 또 질문이 있어요. 그다음 그 지금 기업에서 네. 사용하는 인공지능 직접 개발하신 건지 아니면 기존 제품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주권을 확보하는 건데 결국에는 오픈 소스나 기존 레거시 코드들 중에서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시스템이라 하면 되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배포하는 거는 엔비디아의 트리튼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존의 레거시에서 만들어 놓은 걸 무조건 써야만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실제로 분석하는 기법들을 어떤 걸 쓰고 있냐를 봤을 때는 실제 분석하는 방법론이라든지 기법들은 다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밸류가 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술 기존 기술을 공급해주는 회사들이 정책을 바꾼다거나 가격을 올려버린다거나 하면 서비스의 마진율이 엄청나게 줄거나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직접 개발해서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 더. 네. 그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자신의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는 것 같다. 저도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러한 사고와 과정을 얻기까지 무엇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저는 뭐 여기 질문으로 좀 주신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창업자한테 저는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행운인 것 같거든요. 근데 행운을 잘 받아들이려면 거기에 되게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을 지키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행운이 찾아오기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클라이언트를 소개해 주셨으면 그분한테 어떤 형식으로든 이 클라이언트랑 어떻게 되고 있고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걸로 할 것 같고를 계속 알려드리는 거 그리고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계속 인사드리고 고마웠다고 하고 뭔가 해주지 않더라도 뭔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고 내가 너 덕분에 이렇게 잘 되고 있다를 좀 이야기해 주는 게 사실은 좀 행운으로 많이 연결이 돼 왔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인연이랑 행운이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좀 그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또 5시 반까지는 이 세션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저기 특별 세션 제 3회 주제가 The First Penguin 미래를 여는 청년들이잖아요. 이 주제와 정말 부합하는 우리 최적의 연사분들을 모신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신 우리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것으로 제3 특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변화를 이끄는 첫 번째 펭귄으로서 이분들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고민과 선택들이 있었는지 또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지 들어보셨는데요.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더 멋진 모습일지 이 시간을 통해 잠시 그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좌장으로 수고해주신 서영석 교수님과 함께해주신 연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